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이 되고 또 재판 출석까지 겹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지금 민주당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정치권 소식들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김현정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첫 번째 혐의, 이 대선 전국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잘 모른다고 한 점 이게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기억과 경험을 계량화해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죠. 모른다는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재판에 관련해서 김근식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뭐 비단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그 사법적 의혹 중에서는 뭐 사소해 보이는 겁니다만 네. 재판이 실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끌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별거 아니라는 상대적인 어떤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안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실제로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예.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이러한 그 사법적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끝까지 계속 오는 이유도 결국 대선의 꿈을 다시 한번 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생명이 거의 사형 선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또 무거운 굉장히 그 부과되는 그 형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이야기됩니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보전받았던 400억이 넘는 선거 보전금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죠. 민주당이라는 정당으로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그 작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이 이번에 시작됐습니다만 간단치는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그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과거에 경남도지사 때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을 대법에서 한번 뒤집어서 살아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을 생각하고 이 재판에 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두 건의 사안은 그 사안 자체를 들여다보면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마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아주 불꽃 튀는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문제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하셨습니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이 억지 수사 무리한 기소라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건데 너무 우리 당을 걱정해 주셔가지고 그럼 우리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때 고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그리고 이제 용도 변경, 백현동과 관련된 용도 변경에 대해서 협박으로 느꼈다. 예. 이것이 주관적인 인식이고 의견 표명이냐, 네. 아니면 허위 사실이냐. 예. 이것이 이제 유무죄를 가를 핵심적인 이제 그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게 검찰에서는 좀 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 발언들을 가지고 공소장에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해서 고 김문기 씨가 성남시장 재직 때 회의 때도 참석을 했고 골프도 같이 쳤는데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변형해서 공소장에 적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비판부터 지적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좀 그 따져보면 예. 이게 지금 그 250조 1항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제 이거를 적용하는 것인데 네네. 그 250조 1항과 관련해서 그 판례는 그 사실과 관련해서 어떻게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고 입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에 한 주관적인 그 인식을 관련된 발언이거든요. 예. 포괄적 시기라는 거죠. 특정한 시기가 아니고 또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250조 1항에 해당하는 그런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허위 사실이냐의 여부인데요. 예.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성남시의 공무원이 2,500명이고 예. 산하 기관까지 합치면 4,000명이고 고 김문기 씨가 이제 팀장급 산하 기관의 팀장이었는데 팀장급만 해도 600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성남시에서 그 세 차례의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도 그 세 차례 회의가 보통 10명에서 15명이 참석하는 회의였고 주관은 시장이 한 것이고 보고는 주로 산하기관의 사장이라든지 그 본부장급이 한 것이고 예. 고 김문기 씨는 배석만 한 것이라서 그걸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요. 예. 또 2015년에 출장해서 골프를 같이 쳤다는 것도 6년 전의 일입니다. 6년 전의 일이고 당시에 고 김문기 씨는 그 유동기 씨의 수행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2021년 12월 달에 그 예. 방송 인터뷰 그 시점에 있어서 그거를 예. 정확하게 기억했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그 측면에서 이건 예. 허위 사실도 아니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도 그 정부와 국토부와 그 식품연구원에서 24차례에 걸친 용도병과 매각 관련된 공문들을 수령했고 또 그 당시에 야당의 지자체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강제 매각도 할 수 있는 그 법의 근거 규정이 있었거든요. 시와 시 산하기관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성남시에 출입했던 기자가 그 취재 확인서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았다라는 취재 확인서까지 제출된 것을 종합해서 예. 보면 네. 당시 국감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상당히 압박으로 느꼈다라는 것도 주관적인 인식이고 의견 표명이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관련해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급만 6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골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6년 전이라고는 하셨지만 또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계속해서 좀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과거 발언들 먼저 좀 듣고 넘어가시죠. 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네,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같이 간 이제 예.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시장 때 몰랐다는 건 여전히 인지하지 기억에, 못했다는 거는 지금도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 안 돼. 자, 일단 그 김 대변인께서 쭉 얘기하신 것의 핵심은 6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하고 현장에 이제 10일밖에 갔는데 기억을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 같은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저도 이제 사법시험 봤지만 네. 사실 사법시험은 암기력 싸움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같이 총명하신 분이 기억을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전 믿어지지가 않는데 네네. 중요한 건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 이제 김현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핵심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에 나와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뭐 거짓말을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허위 사실이 핵심인데 허위 사실은 뭐냐면은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다. 그런데 그 사항이 예.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 대법원 판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의견이나 판단이라는 거죠. 예컨대 제가 김근식 교수님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김근식 교수님하고 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김근식 교수님은 뭐 그렇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안다 모른다는 명백한 그 사실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예. 김문기 씨는 원래 이제 성남 도계공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네네. 건설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담당했던 업무가 리모델링 담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유동규 본부장이나 다 리모델링으로 함께 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부터 모를 리가 없고 그 유동규 그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2013년 9월 달에 성남 도계공이 설립이 됐는데 네. 11월 달에 팀장으로 김문기 씨가 그 입사를 갖다가 했고요. 핵심 팀장으로 입사를 갖다가 했어요. 네네. 새로 생긴 조직의 핵심 팀장인데 이걸 과연 시장이 몰랐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15년
1월 달에 그 유명한 호주 뉴질랜드 출장이 있었는데 네. 그때 뭐 골프도 치고 10박 10일을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 달에 뭐가 시작이 됐냐면 드디어 대장동 사업이 스타트가 됐어요. 막 성남애들 막 이렇게 그 선정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시점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시점. 그게 언제냐면 2021년 12월 22일 날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2월 21일 날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문기라고 한 사람이 갑자기 왜 그 사망을 갖다가 했지? 왜냐하면 김문기 씨는 그 자체로 성남 그 대장동의 핵심 실무팀장이었거든요. 네. 성남애들을 선정하는데 1차, 2차 심사가 있었는데 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고 예. 만약에 그 김문기 씨가 대장동하고 아무런 관련이 있었으면 그분이 지금 저 세상 사람이 됐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라고 한 사람 모른다고 차단하지 않았으면 네. 김문기를 아는데 어떻게 대장동을 모르느냐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당선될 목적을 위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을 가능성이 예.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예. 제가 봤을 때 이번 그 재판은 지난번 이렇게 잘 빠져나간 그 재판과는 틀리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 판단됩니다. 장현주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대변인께도 얘기했지만 많은 600명이나 되는 그 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렇지만 이 사람은 특별하게 성남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던 사람의 처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들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검찰의 시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논리로는 결국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에서 모든 증거 자료들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네. 사실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이 부분은 사실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누군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또는 기억하는지 인지했는지 여부 자체는 내심의 의사표현이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허위사실로 구성해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그 단죄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예. 제 생각에는 의문이 들고요. 예. 호주 출장 얘기는 계속해서 검찰에서 주요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성남시장 시절에 그 해외 출장을 16번이나 다녀왔다고 네. 합니다. 그때마다 동행했던 사람들이 차이가 있었겠지만 10명 남짓 대부분 갔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봐도 160여 명이 이미 출장에 동행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그중에 특정 한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여부 자체를 검찰에서 내놓는 증거만으로 반드시 허위사실이다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이 부분은 주관적인 내면의 인식의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재판에서 법정에서 받아들여줄지 이 부분이 핵심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네, 또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이번 달 31일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또 증언으로 이게 채택이 될지도 주목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최근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도 출장 당시 그 처장님께서 본부장님을 수행했건 말단이어서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남 시민들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인지에 대한 것과 친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김문기 아느냐? 그럼 본인이 알면 아는데 안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 난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엔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언어도단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이 대표가 성남 시민들은 아십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저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묻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유동규 씨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 아닙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저분은 구속된 지 1년 만에 풀려난 다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로만 계속 일삼고 있어요. 네네. 폭로를 하면 좀 일관성이나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428호 약정 관련해서도 김만배 씨한테 당사자인 김만배 씨한테 탄핵당해서 증거 능력도 없는 거고 예. 또 증거인멸 교사 재판에서도 처음에 부인하다가 자백해가지고 그 검사 재판장이 검사랑 뭐 짰냐라는 지적까지 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네. 이미 그 재판에 판사를 통해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좀 부정당하고 있는 건 사람이 한 얘기라서 저분의 얘기가 얼마큼 신빙성이 있는지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믿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 이렇게 한 게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주관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동규 씨가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의 증언들은 이 사건과는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50조 1항에는 아까 좀 전에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허위 사실이 이전에 사실이어야 되는데 그 사실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증명 가능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른다라는 것이 과연 입증이 가능하고 그리고 성남시장이라는 포괄적 시기에서 잘 모른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체에 이미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지금 나올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유동규 씨가 이제 뭐 대장동 일당의 핵심이니까 뭐 범죄자 말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유동규 씨는 그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고 김문기 씨를 최초로 성남시장 그때는 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변호사한테 소개시켜서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리모델링 사업하면서부터 알게 돼서 김문기랑 제가 이재명 변호사를 소개시켜서 그때부터 연결을 해준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한 논박은 제가 볼 때 좀 차원이 다른 거고요. 지금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의 핵심은 첫 번째는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해야 될 당선과 관련된 유력한 정황이 그때 생겼잖아요. 김문기 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차단을 해야만 당시 대선 후보 그다음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당선에 굉장히 유리한 정황이 생기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 정확한 내용에 부합을 하고 두 번째는 아느냐 모르느냐 그다음에 친하냐 마느냐 이런 사실이냐 의견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송파구에서 이번에 구청장 선거를 해봤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바뀌어서 구청장을 도운 분들이 산하기관에도 많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적어도 600명이든 700명이든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도시개발공사의 처장으로 김문기 씨가 갔을 때 그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이재명 당시 변호사 시절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의 친분이나 또 선거에 공을 세운 것을 감안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건 시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상 시장이 동의해서 뽑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기초단체장이 뽑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공무원들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이른바 늘공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그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산하기관에는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맞는 사람을 선거에 대한 기여도 그다음에 당시 기초단체장이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다음에 능력, 적합도를 봐서 절차에 따라서 그 기관을 통해서 뽑는 거거든요. 당연히 김문기 씨는 그 방식으로 유동규가 본부장 가고 김문기가 처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 가서 적용을 해봐도요. 구청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쪽에 늘공이 아니라 어공 개념으로 성남시장의 승인하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 저는 만차례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다음 쟁점이죠.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했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인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와 또 국토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 이 협박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 협박 여부에 대해서 장윤주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 이 협박에 대해서도요. 검찰의 시각은 결국 국토부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성남시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용도 변경이라는 특혜를 해줬다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남시와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뭐 공문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단순히 요청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협박으로까지 느꼈다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
이것조차도 또 내면의 주관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문건을 놓고도 누군가는 협박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네. 받는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관적인 평가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을 단순히 허위 사실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서 지금 250조 1항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아마 재판 과정에서 두고두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진도가 좀 안 나가던 백현동 부지 관련 사업은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씨가 합류한 뒤에 성남시가 토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그렇죠. 해줬습니다. 근데 김인섭 씨는 과거에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선대위원장을 또 공교스럽게 맡았던 인물인데 검찰이 사실 이 부분을 좀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 1월 달에요. 시행사가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해요. 네. 그런데 2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시행사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그 수의계약으로 취득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1억, 10억, 20억, 100억, 200억짜리가 아니고 2,187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연녹지 땅을 어떤 사람이 제정신으로 2,187억에 샀겠습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달 뒤부터 4월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남시가 관리 계획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정진상 실장하고 이재명 시장이 다 서명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5달 지난 2015년 9월 달에 드디어 용도 변경이 됐어요. 이른바 4단계 종상향인데 이전에 자연녹지일 때는 용적률이 50%였거든요. 예. 4단계 종상향 돼가지고 준주거 지역이 되니까 용적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 500%가 됐어요. 예. 시행사 깔끔하게 3천억 벌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난 선거에 문제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국토부가 협박받아가지고 이런 이상한 일을 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종상향 4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게 예. 자연녹지가 준주거 일반 주거지역 건너뛰고 준주거지역 돼가지고 용적률이 10배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3천억 벌게 해준 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이야기인 거고 결국 그것은 왜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했느냐 협박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했다 그 이야기인데 예. 사실 이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시행사 조우라고 이렇게 종상향 4단계 하라고 했으면 그러면 뭐 그 국토부 공무원은 뇌물 한 1,000억씩 받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결론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러한 국토부 협박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인정이 되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백현동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현동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또 하나는 엄청난 배임죄의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파장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 대표가 여기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뭐 대선 출마 불가능은 물론이고 이제 지원한 대선 비용까지 갚아야 된다. 물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시겠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돼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이걸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계십니까? 일단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를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과거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그 대선 이후에 한나라당 그 유명한 차떼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기소도 하지 않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선거가 끝나면 좀 포용적인 태도를 좀 보이는 것이 승자의 그런 태도였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 야당 탄압성 표적 수사라는 주장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기본적인 그 배경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그 이제 4단계를 상향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도시계획법상 거기가 그 R&D 지역과 주거 지역을 혼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상향을 한 것이다라는 거고. 누가 준주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한 기본적인 얘기는 사실 백현동의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들은 별도로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24차례의 용도 변경에 대한 공무원들을 압박으로 느꼈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약간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4단계를 상향해야 되는 이유는 있었다. 이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전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직선거법 이 기소와 관련해 갖고는 그 당시에
이제 대선 경선 당시에 동일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도 그 당시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각하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주관적인 인식이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그 특검 있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과 같이 그 김만배 등 기자들하고 식사한 것도 확인이 되었고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그 집도 산 것도 다 확인이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 같은 잣대라면 그거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소했어야지 그 형평성에 맞는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허위사실 그 지금 재판에서는 지금 정혁진 변호사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아까 말한 그 김문기를 아는다 모른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진짜 우리 김현정 대변인의 논리대로 우리가 1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건 기억의 영역이니까 뭐 김현정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아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도 아까 논박이 있었는데 그러나 백현동 사건은 뭐냐면 아까 그 리포트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협박을 당했다고 느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분명히 이렇게 워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인터뷰에 갑작스런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 굉장히 준비된 판례를 꺼내는 거 보이지 않았습니까? 판례까지 꺼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왜?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질문을 할 거라는 거 다 예상이 됐던 것이고 2020년 10월이었기 때문에 2021년 10월이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차대한 고비가 되는 국정감사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야당이죠. 국민의힘에서 그 질문할 걸 아니까 판례를 준비해서 답변 준비해온 겁니다. 그래서 꺼내 들고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 직무유기로 걸어서 문제 삼겠다 협박을 해서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느낌의 그 영역이나 기억 영역이라고 저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선을 목적으로 또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그 경선에서의 선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저는 거짓말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한 정황은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종상향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1년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확신을 갖고 저는 기소한 거라고 봅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김 교수님 말씀 주신 것도 이제 검찰의 논리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재명 당시 이제 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것으로 협박했다라고 이제 발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되었던 그 협박죄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때요. 협박을 할 때는 협박한다라고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협박이라는 단어를 쓸 리가 없고요. 그럼 결국 국토부에서 당시에 왔던 공문이나 요청을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것이지 당연히 국토부가 공문에 협박이라는 말을 썼을 리는 없을 테니까 결국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문제는 판단의 영역인 것이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영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식품연구원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단계만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성남시에서 거부했어요. 자연녹지로 팔아가지고 2,187억이었지 만약에 2단계 올랐으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3천억 이상 받았을 거고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 부분도 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한국갤럽이 2월 28일에서 3월 2일까지 실시해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특히 총선 격전지인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21%로 국민의힘 지지율 39%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세면 민주당에서는 좀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일단 이제 갤럽 조사가 27일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28일부터 3월 2일까지의 기간이었거든요. 그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단히 실망을 많이 해서 많이 이제 그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그 측면도 있고요. 저기 설문조항에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에 그 당대표 후보 4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본을 보니까 보수층들이 훨씬 더 진보층보다 많이 과표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영향도 같이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인 것 같고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발표된 5개의 여론조사 중에 3개는 또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갤럽 조사도 중앙선관위 여심이 안에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더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 내용들을 좀 정확히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앞으로 저희 민주당에서 해야 될 것은 어쨌든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내가 지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부 토론을 치열하게 하되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좀 당의 이름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당의 이름으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표결 보이콧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일부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의견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이제 영장 청구서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춰지지 않고 야당 대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이건 탄핵이다. 이렇게 해서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맞서서 싸우자라고 총의로 이제 결정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본회의 들어가서 이렇게 이탈을 한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의원의 태도, 올바른 태도라고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의총이나 이런 거 사전 논의하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되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얘기해야 돼.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갈 필요가 지금은 있는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그 인사안에 관련된 국회법, 군계법에서 이제 기본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만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들어가면 아예 다 나오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저희들 옛날 대학교 학교 다닐 때 했던 뭐 동맹이와 비슷한 건데요. 저는 이런 것들은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하는 본래의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헌법과 국회법에 나와 있는 기본 정신을 처음부터 봉쇄하는 저는 무지막지한 반민주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우리 당의 느낌과 달리 이 사람 찬성표를 던지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찍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걸 나서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표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법률과 헌법과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애초부터 봉쇄한다는 것. 저는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 아까 갤럽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갤럽이 가지는 그 신뢰성 같은 걸 우리가 충분히 좀 인정을 해야 되고 물론 다른 여론조사, 다른 기관이 한 여론조사에 비해서 뭐 민주당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같은 갤럽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여론조사에 비해서 지난주에 비해서 민주당은 5%가 떨어졌다고 하는 점이고 국민의힘은 3%가 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럼 8% 차이가 났다는 점이 한 주 사이에 어떤 의미인가를 민주당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뭐 김현정 대변인이 별 문제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냥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진 게 특검 법안을 보면 결과적으로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어서 좀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 들어와서 봤더니 3월 3일 날 진성준 의원 등 15명이 이제 발의를 했더라고요. 내용을 봤더니 수사 대상에 뭐 50억 클럽 포함해가지고 대장동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이나 부당한 이익 관련해서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관련해가지고 불법 의혹을 보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부산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수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가 벌써 10년도 훨씬 더 전 일인데 부산저축은행 일을 못하러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의심이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천화동인 사모가 누구냐면 김만배 씨 누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거래 관련된 의혹을 보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그 집 거래 관련해서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결정적으로 문제는요. 조금 전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추천 방식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굉장히 이렇게 교묘하게 써놨던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의 의뢰해서 거기서 특검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특검을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요. 민주당이 특검을 뽑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성호 의원 보고 정성호 의원도 변호사시니까 특검 맡으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정성호 의원이 특검을 하실 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률이 제정이 되면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50억 클럽 수사 대상이 누굽니까? 판검사들이잖아요. 고위 법조인들인데 이런 경우에 쓰라고 만들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가
있잖아요. 지금 뭐 특검 운운할 필요가 없이 예. 민주당이 민주당 사람을 그 공수처장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 공수처에서 예. 제발 한번 이제 공수처가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예.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전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입맛대로 수사검사 고르자는 거냐 뭐 이러면서 좀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민주당에선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은 여전히 정치하시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인데 굳이 저런 발언을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무죄 판결 난 게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온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대장동 50억 그 이 무죄 판결 관련해서는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사검사들이 다 바뀌면서 그 수사검사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 한동훈 장관 라인으로 다 바뀌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같은 그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추천한 예. 특검을 통해서 특검이 진행되면 네. 국민들이 그거 관련된 의혹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는 서로 의혹을 그럴 수 해소할 수는 있죠. 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검은 그 반대쪽에 있는 진영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이제 두루킹 특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거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명박 때 BBK 특검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에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특검의 정신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정의당도 지금 특검법안 발의해놓고 거기서는 비교섭 단체에서 추천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논의들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예. 특검법 자체적인 특검법을 발의하시고 네. 그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